나를 보면 과연 엄마가 알아봐 줄까요? 그 시작은 양아버지의 유품에서 나온 낡은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비에 번진 글씨로 적혀 있던 단 하나의 주소, 연화시장. 그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다시 그 골목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멀쩡한 다리를 일부러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그래야 알아볼 테니까. 25년 동안 왜 나를 찾지 않았는지 한 번쯤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몰라도 그때의 나만큼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재벌회장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은 끝까지 숨긴 채로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듣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봄처럼 따스한 복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42층 펜트하우스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진의 시선은 창밖이 아니라 자기 발끝에 박혀 있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위 우진은 자기 다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멀쩡한 다리였습니다. 수술과 5년간의 재활이 만들어낸 다리. 그런데 가끔 한밤중에 잠이 깨면 왼쪽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수술로 사라진 통증이 밤마다 기억처럼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랬어요. 오른손에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모서리가 너덜너덜했습니다. 누군가 수백 번은 접었다 폈다 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흐릿한 볼펜 글씨가 간신히 읽혔습니다. 연화시장 골목순대 국밥집. 우진의 엄지손가락이 그 글자 위를 천천히 쓸었어요.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팔뚝까지 올라왔습니다. 석 달 전 양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양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랍 이중 바닥 밑에서 봉투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안에는 바랜 종이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좁은 골목이 찍혀 있었습니다. 반쯤 지워진 간판 아래 빨간 볼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종이에는 주소와 양아버지의 필체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쓰는 손이 떨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 골목 뒤편에서 찾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2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늦은 가을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지방 출장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연화시장을 지나게 되었어요. 시장 뒷골목 공터, 버려진 좌판 사이에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어요. 비에 젖은 골판지 위에서 왼쪽 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코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양아버지는 우산을 접고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어요. 비가 양복 어깨를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코트를 벗어 아이를 감싸고 안아 올렸어요. 이름이 뭐야, 얘야?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만 코트 안에서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어딘가 간절한 눈이었어요. 병원부터 가. 지금 당장. 그는 아이를 시설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직접 보호자가 되었고 망가진 다리를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우리 아들 하자. 그 한마디에 우진의 성이 바뀌었습니다. 재활실 문을 열고 환하게 웃던 얼굴. 그게 우진이 기억하는 마지막 표정이었어요. 양아버지는 25년 동안 서랍 밑에 숨겨두고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진은 종이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이 종이만 없으면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그룹의 회장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5살짜리를 골목에 남겨두고 사라진 사람.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사람. 우진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노 뒤에 다른 게 붙어 있었어요. 아들을 버렸다는 걸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아니면 까맣게 잊고 웃으며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목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만약 그 사람 얼굴을 마주치면 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걸까?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이 골목 어딘가에 있다면 어떤 얼굴로 살고 있는지. 그날 밤 우진은 옷장에서 낡은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왼쪽 밑창을 칼로 비스듬히 긁어냈어요. 한쪽만 다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신어보자 몸이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절뚝절뚝. 수십 년이 지나도 근육은 그 리듬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걸음이 정확하게 되살아났어요. 거울 앞에서 절뚝거리는 걸음을 수십 번 반복했어요. 1번, 2번, 10번, 20번. 거울 속 남자는 더 이상 그룹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끌며 세상을 올려다보던 아이였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의 내 얼굴은 몰라도 절뚝이던 그 아이는 잊지 못했을 거라고. 수행비서의 전화를 끊었어요. 내일부터 3일간 연락 두절이야. 아무한테도 내 위치 알리지 마. 양복을 벗고 시계를 풀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허름한 점퍼를 걸쳤어요. 지하 주차장의 검은 차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요. 매표소 앞에서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돌아가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머니 속 종이의 감촉이 그를 다시 앞으로 밀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눈을 감자 다시 그 골목이 펼쳐졌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축축한 바닥에 주저앉은 어린 자신이 보였어요. 누군가의 등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버스가 멈추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으로 낡은 간판들이 빼곡히 들어찬 거리가 보였어요. 벗겨진 페인트, 기름때 묻은 차양막, 비뚤어진 전봇대. 연화시장은 세월째 멈춰 서 있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구수한 국밥 냄새와 갓 부친 전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어딘가에서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어요. 순간 우진의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멈췄습니다. 이 냄새를 알고 있었어요. 본 적 없는 골목인데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었던 감각이 희미하게 스쳤어요. 골목 끝에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반쯤 지워진 간판 아래로 노란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여기구나. 왼쪽 다리에서 힘을 빼고 가게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일부러 크게 비틀거려 문턱에 걸렸어요. 둔탁한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쪽에서 후다닥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리며 작은 체구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살짝 굽어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 사이로 검은 눈이 빛났습니다. 앞치마에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고 손마디가 굵고 갈라져 있었어요. 수십 년을 국을 끓이고 그릇을 씻은 손이었습니다. 복희였어요. 어머, 괜찮아요? 그녀는 비틀거리는 우진을 보며 다가왔어요. 그런데 한 발짝 다가오다가 멈칫했습니다. 시선이 우진의 얼굴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왼쪽 다리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숨을 한번 삼키더니 고개를 다시 들었습니다.
표정은 금방 돌아왔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와요. 다리 다친 것 같은데.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 안쪽이 먼저 서늘해졌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저려왔습니다. 왜 저 여자가 하필 다리부터 보는 걸까? 우진은 입꼬리를 굳게 다문 채 일어섰습니다. 눈 속에서 25년치 분노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진이 일어서려는 순간 복희의 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움직임은 빨랐어요. 비틀거리는 우진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그런데 힘이 있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어요. 우진의 팔꿈치를 받치며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우진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일부러였습니다. 세게, 거칠게. 복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붙잡았던 손가락이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한번 깜빡였어요.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만지지 마세요. 우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희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누가 도와달랬어요. 잠깐 쉬다 갈 때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의도적으로 깔아뭉개는 말투였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고 싶었어요. 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한번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뿌리친 손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내려가더니 우진의 무릎 근처에 묻은 흙을 조용히 털어냈어요. 손가락 끝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 옷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놀림이었어요. 우진이 움찔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옷을 털어주는 손, 뿌리쳤는데도 화내지 않는 사람.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복희는 몸을 일으키며 가게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들어와요. 다리 그러고 서 있으면 더 아파요. 역시 담담한 목소리였죠. 우진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듯이. 가게 안에서 국밥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어요.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 여자의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뿌리쳤는데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걸까? 흙 묻은 바지를 털어주는 그 손이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 어딘가에서 맡아본 것 같은 이 국밥 냄새는 또 뭘까?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까르르, 까르르. 해맑고 거침없는 소리가 골목 공기를 한순간에 바꿔놓았어요. 우진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굳었습니다. 작은 얼굴 하나가 문틈 사이로 삐죽 나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볼이 빵빵하고 눈이 동그랬습니다. 머리카락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게 복희를 따라 한 것 같았죠. 할머니, 누구야? 아이가 복희의 앞치마 끝을 붙잡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봄이었습니다. 복희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조심스럽고 단단했던 얼굴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아이를 내려다보는 그 눈에 온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 묻은 밀가루를 손가락으로 톡톡 털어주었어요. 또 반죽 만지고 있었구나. 우리 봄이. 그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까 우진에게 하던 조심스러운 말투가 아니었어요. 편안하고 따뜻하고 아무 경계 없는 목소리였죠. 우진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심장 어딘가에서 뭔가가 찌르듯 흔들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뭔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게 목 안쪽을 긁었어요. 나한테는 한 번도 저런 얼굴을 한 적 없으면서 저 아이한테는 저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스치자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보미가 우진을 올려다보았어요. 겁먹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눈이었어요. 아이는 우진의 다리를 한번 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탕이었어요. 포장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한참 굴러다닌 것 같았어요. 아이가 아끼던 사탕이었을 겁니다. 아저씨, 다리 아파요? 아이가 사탕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나아요. 할머니가 그랬어. 우진의 숨이 멈췄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일 뻔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내미는 구겨진 사탕을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미는 그 손을. 하지만 우진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탕을 받는 대신 고개를 돌렸어요. 됐어. 짧고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사탕이 아이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포장지가 바스락거리며 문턱 옆에 굴러갔습니다. 아이의 눈이 사탕을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우진을 올려다보았어요. 울 것 같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왜 안 받지 하는 표정. 우진은 그 눈을 피했습니다. 복희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봄이야, 안으로 들어가 있어. 아이는 고개를 돌려 우진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복희는 바닥에 떨어진 사탕을 내려다보다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우진은 등을 돌렸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탕이 눈끝에 걸렸어요. 구겨진 포장지가 가게의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가게에서 20걸음쯤 떨어진 맞은편 처마 밑에 멈춰 섰어요. 등을 벽에 기대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안쪽을 훑었어요. 가게 안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복희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아이를 안쪽으로 데려가는 작은 그림자.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는 구분등.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어요. 낮에 북적이던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가게의 노란 불빛만이 어둑한 골목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어요. 우진은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에도 저랬을까? 자기한테도 저렇게 밀가루를 털어주고 사탕을 쥐어주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줬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저런 적이 없었을까? 주먹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걸 우진은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사탕 하나에, 웃음소리 하나에, 흙 털어주는 손 하나에. 그런 것들에 무너지면 여기까지 온 의미가 없었어요. 이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어요. 가게의 노란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안쪽에서 복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봄이야, 이리 와. 밥 먹자. 따뜻한 목소리였죠. 우진의 주먹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분노 아래에 깔린 감정이 뭔지 우진은 알고 싶지 않았어요. 우진은 처마 밑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발등 위로 차가운 빗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우진의 몸이 앞으로 무너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골목 바닥이 발밑에서 빠져나갔어요. 왼쪽 다리가 먼저 꺾이며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손을 짚으려 했지만 허공만 잡혔어요.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울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 위로 쏟아졌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덜미를 타고 등을 적셨어요. 무릎 안쪽에서 열이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나은 다리인데 비를 맞으니 25년 전 통증이 돌아온 것 같았죠. 우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후다닥 후다닥. 슬리퍼가 젖은 바닥을 차는 소리였습니다. 빠르고 거침없고 망설임이 없었어요. 복희였습니다.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뛰어나왔어요.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비를 맞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달려왔어요. 우진 앞에 쪼그려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한 건 얼굴을 확인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리였습니다. 복희의 손이 우진의 왼쪽 무릎 위로 갔어요. 떨리는 손가락이 바지 위를 더듬었습니다. 다리는 괜찮아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비에 젖어서인지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진의 눈이 커졌어요. 자기 몸이 비에 흠뻑 젖고 있다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그 왼쪽 다리만 보고 있었죠. 그 순간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25년 전이었어요. 좁은 골목 안에 어린아이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아이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손이 아이를 골목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여기 있어. 움직이지 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를 숨기는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끊겼어요. 건드리지 마. 비명처럼 끊기는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그림자가 번쩍였어요. 어린 우진은 골목 구석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가지마. 입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뻗은 손끝이 빗물에 맞으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사라졌어요. 괜찮아요? 여기 잡아봐요. 복희의 목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젖은 골목 바닥 위에 주저앉은 채 복희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우진은 그 손을 쳤습니다. 됐다니까요. 이를 악물며 혼자 일어섰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더 차갑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됐어요. 아까 그 기억이 아직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 골목, 돌아서는 등, 닿지 않는 손. 그게 지금이랑 겹쳐지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꾸 남의 다리를 만져요? 일부러 쏘아붙였어요. 목소리에 가시를 세웠습니다. 복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복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약통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소독약과 거즈였어요. 낡은 약통이었습니다. 뚜껑이 헐거워져서 고무줄로 묶어둔 약통이었죠. 안에 든 거즈도 새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았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우진의 무릎 앞에 약통을 내려놓았어요. 바지 걷어봐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밀어내지도 않았어요. 복희는 기다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바짓단을 걷었습니다. 무릎에 피가 맺혀 있었어요. 그녀는 거즈에 소독약을 묻혀 상처 주위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주지 않았어요. 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놀림이었죠. 그때 복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 오면 더 아프죠. 다리, 혼잣말 같았어요.
우진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움찔했어요. 우진은 고개를 돌린 채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복희의 손이 닿을 때마다 피부가 뜨거워졌어요. 약을 바르는 건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이런 걸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 양아버지가 새벽마다 파스를 붙여주던 때 이후로는 없었어요. 그 기억이 떠오르자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빗소리만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복희의 숨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약을 바르는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일 때마다 거즈가 바스락거렸어요. 복희는 약을 다 바른 뒤에도 바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무릎 앞에 앉은 채 우진의 다리를 한참 내려다보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복희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약을 바르는 동안 내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줄줄 흘러내렸어요. 복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지 한쪽 손으로 허벅지를 짚으며 일어났어요. 약통을 챙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비 그칠 때까지 있다가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복희는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어요. 열어둔 채로 마치 언제든 들어와도 된다는 것처럼 우진은 젖은 바닥 위에 서서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았어요. 거즈가 깔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꼼꼼히 눌러놓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진의 손이 거즈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아까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비 오는 골목에서 아이를 숨기던 손. 건드리지 마. 이의 다리가. 끊기던 목소리. 나를 버린 게 아니었을까? 뭔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기억을 의심했습니다. 25년 동안 확신했던 것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버린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손이 자꾸 그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복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그의 다리가 더 아팠는데 우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가 돌아갔어요. 비가 그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진은 결국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젯밤 열려있던 문을 끝내 닫지 못했습니다. 복희는 아무 말 없이 구석자리에 이불을 깔아주었어요. 낡은 이불이었지만 빨래 냄새가 났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한 이불이었죠. 우진은 그 위에 누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복희가 약을 발라주던 손을 떠올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복희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봄이야, 가게 잘 보고 있어. 앞치마를 벗어 걸고 장바구니를 든 복희의 등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솥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지만 우진의 마음은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우진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봄이었어요. 아이는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쉿 하는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고개를 까딱이며 안쪽을 가리켰어요. 아저씨, 이리 와봐요.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은 따라갔어요. 왜 따라가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5살짜리 아이한테 끌려가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사탕도 거부하던 사람이 지금은 아이의 손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보미는 가게 안쪽 방으로 우진을 데려갔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작은 방이 나왔어요. 벽지가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 이불이 개어져 있었고 반대쪽 벽장 문 아래에 낡은 서랍장이 하나 있었어요. 서랍장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색이 바랬어요. 아이는 서랍장 앞에 쪼그려 앉더니 맨 아래 칸을 가리켰어요. 이거 할머니가 매일 보는 거예요. 우진의 눈이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앞 바닥이 유독 달아 있었어요. 매일? 응. 밤마다. 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맨날 여기 앉아서 울어요. 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울어? 응. 소리도 안 내고 울어요. 보미는 자는 척하고 있거든. 아이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그리고 누구 이름 불러요. 보미가 모르는 이름. 무슨 이름? 몰라요. 근데 막 미안하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우진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요. 보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의 다리가 지금은 괜찮을까? 맨날 그래요. 우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매일 밤 울고 있었어요. 버린 사람이 왜 매일 밤 우는 걸까? 잊은 사람이 왜 25년째 서랍 앞에 앉아 있는 걸까? 그 순간 머릿속에서 빛이 번쩍했습니다. 불빛과 소란이 뒤섞인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 오는 골목, 아이를 숨기던 손, 끊기던 비명.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우진의 손이 서랍 손잡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걸 열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갈 것 같았어요. 복수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얼굴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서랍 앞에서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열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게 자기가 믿어온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지? 25년치 분노가 무너지면 그 다음엔 뭘 붙잡고 서 있어야 하는 걸까? 바로 그때 가게 앞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경첩이 삐걱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보미가 움찔하며 우진의 뒤로 숨었어요. 야, 이 가게 아직도 하고 있었어? 낮고 굵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남자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컸어요. 값비싼 점퍼에 반질거리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진 채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눈빛이 물건을 감매기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장태식이었어요. 허허, 아직도 이 자리 지키고 있구만. 장태식은 가게 안을 한 바퀴 돌며 벽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동네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알지? 옆에 다 사인했어. 여기만 남았어. 말투가 느릿느릿했지만 그 안에 압박이 깔려 있었어요. 보미가 우진의 다리 뒤에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복희 씨 어딨어? 바로 사인 받으러 왔는데. 장태식의 시선이 가게 안쪽으로 향했어요. 서랍장이 있는 방 쪽이었습니다. 이 가게가 얼마짜린지는 알아? 내가 얼마를 불러줬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코웃음이 섞인 말투였어요. 그때 장바구니를 든 복희가 골목에서 돌아왔어요. 가게 앞에 서 있는 장태식을 보는 순간 복희의 발이 멈췄습니다. 장바구니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복희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우진한테 손을 뿌리쳐도 흔들리지 않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지금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우진은 처음으로 복희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뛰어나올 때도 손을 뿌리쳐도 버티던 여자. 그 여자가 저 남자 앞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 사장님 여긴 왜? 복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장태식은 웃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이었습니다. 왜긴 뭐가 왜야?
이 땅 문제 매듭 지으러 왔지. 그는 복희에게 한 발짝 다가갔어요. 다들 사인했어. 혼자 버티면 뭐가 달라져? 여기 붙어 있는 이유가 뭔데? 복희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장태식이 가게 안쪽을 흘깃보며 덧붙였습니다. 애까지 데리고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진짜. 우진은 서랍장 앞에서 일어섰어요. 보미를 등 뒤로 감싸며 가게 앞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우진의 바지를 잡는 힘이 세졌어요. 이 아이는 저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었죠. 복희의 굳은 얼굴, 장태식의 비뚤어진 웃음, 그리고 자기 뒤에서 떨고 있는 아이. 이 골목에는 우진이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복희가 25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 저 남자가 이 땅을 노리는 이유, 그리고 아까 서랍 안에 들어있을 아직 열지 못한 것.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려 하고 있었어요. 장태식은 복희를 보며 가게 한가운데 턱 하고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복희 씨, 오래 끌면 서로 피곤해. 그는 서류 위에 볼펜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이 건물 시세가 얼만지 알아? 내가 부른 값이 3배야. 3배. 볼펜을 복희 쪽으로 밀었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사인할 상황이야, 원래는. 복희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까 장바구니를 쥔 채 굳어버린 그대로였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태식은 의자를 삐걱거리며 뒤로 젖혔어요. 벽에 걸린 액자를 손가락으로 툭 치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 동네가 얼마짜리 땅인지 알기나 해? 여기서 국밥 팔면 100년이 걸려. 그의 시선이 우진에게로 갔어요. 위아래를 훑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별 이상한 사람까지 들였네. 복희 씨, 요즘 사업 안 되니까 민박도 해? 우진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흔들리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눈.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우진은 소리 없이 재고 있었어요. 장태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며 서류를 손가락으로 밀었어요. 내일까지 사인해. 안 그러면 나도 방법이 없어.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 잠깐 서 있었어요.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심하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 맞다. 목소리가 가벼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건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기 비 오는 날 애 잃어버렸던 집 아니었나? 가게 안의 소리가 전부 사라졌어요. 국솥에서 피어오르던 김도,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전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희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어요. 파가 바닥에 흩어지고 달걀 하나가 깨졌습니다. 복희는 죽지 못했어요.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25년 전 그날로 돌아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장태식은 그 반응을 확인하고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나가기 직전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내일까지다. 그 이후엔 선택 없어. 문이 닫혔어요. 그때 정리했어야 했는데. 구두 소리가 골목 바닥을 때리며 멀어졌습니다. 이미 이긴 사람의 걸음이었죠. 가게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우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태식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희만 보고 있었습니다. 장태식이 말을 던졌을 때 복희의 눈이 어떻게 변했는지, 장바구니가 떨어지는 순간 손가락이 어떻게 풀렸는지, 숨이 멈추는 순간 입술이 어떻게 떨렸는지 전부 보았어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태식이 던진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애 잃어버렸던 집,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렇게 무너지는 사람. 버린 사람이라면 저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어요.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모르는 척하거나 아니면 아예 신경도 안 쓰거나. 그런데 복희는 무너졌습니다. 25년째 그 순간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었죠. 우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25년 동안 쌓아올린 확신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었어요. 이 여자는 손을 뿌리쳐도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뛰어나와 다리를 먼저 보았어요. 매일 밤 서랍 앞에서 울면서 다리 아픈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날 이야기에 장바구니를 놓치며 무너졌어요. 이 여자는 날 버린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우진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어요. 두려웠습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진실을 아는 게 더 두려웠어요. 25년 동안 분노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 분노가 없으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를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만약 버려진 게 아니라면, 그럼 이 25년은 뭐였을까? 우진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깨진 달걀 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팔을 조용히 주워 담았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보미가 안쪽에서 조용히 다가와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어요. 복희의 어깨가 한번 떨렸습니다. 우진은 팔을 다 주워 담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복희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애, 거기서 끊겼어요. 복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복희가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사라졌어요. 등이 작았습니다. 아까 장바구니를 놓치던 그 등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가게 안에 우진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장태식이 놓고 간 서류가 있었어요. 우진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안쪽 방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까 보미가 데려갔던 그 방, 서랍장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복희의 입에서 나온 두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애,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 뒤에 뭐가 이어졌을까? 우진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열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은 이미 안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벽장 아래 서랍장이 어둑한 방 안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아까 보미가 가리켰던 맨 아래 칸, 서랍 앞 바닥이 유독 닳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았다는 흔적이었죠. 우진은 서랍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잡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쇠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서랍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올라왔어요. 그 안에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넣어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매일 꺼내보고 다시 넣는 사람의 정리였죠. 손길이 닿은 흔적이 물건마다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건 서류 뭉치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채무 서류였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25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이 작은 가게에서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우진은 한 장씩 넘겨보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그런데 네 번째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이름 부분이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잘린 게 아니었어요. 손으로 뜯은 자국이었습니다. 급하게, 거칠게. 누군가 이 서류에 적힌 이름을 없애려 했어요. 다른 장도 확인했습니다. 세 장이 더 같은 식으로 찢겨 있었어요. 전부 이름 부분만 정확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이름만 없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겁니다. 우진의 턱이 굳었어요. 이건 단순한 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서류 뒤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이 남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그 아래를 보았어요. 신발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신발 한 짝. 오래된 것이었어요. 색이 바래고 밑창이 닳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지 하나 없었어요. 누군가 매일 닦아온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우진의 손이 멈췄어요. 왼쪽 신발이었습니다. 밑창이 한쪽만 유독 닳아 있었어요. 다리가 불편한 아이가 신었던 신발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신발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작은 발이었구나. 5살짜리의 발이 이렇게 작았구나. 이 신발을 신고 비 오는 골목을 걸었을 아이가 떠올랐어요. 절뚝거리며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비 오는 골목이 번쩍했습니다. 젖은 바닥, 끊기던 비명, 골목 구석에 숨겨진 아이. 그리고 이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자기가. 우진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신발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신발을 복희는 25년 동안 닦아왔어요. 먼지 하나 없이 주인이 사라진 신발을 매일 손으로 닦으며 기다린 겁니다. 우진의 눈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손가락이 신발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밀려 나왔어요. 서랍 안쪽 깊은 곳에 접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희의 필체였어요.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쓰는 동안 손이 떨렸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안 가고 서 있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날짜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줄. 누군가가 이 가게 앞에 서 있었다는 기록. 복희가 그걸 보고 있었다는 기록이었어요. 두려움 속에서 우진은 채무 서류와 그 종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찢겨나간 이름, 문 앞에 서 있던 누군가, 그리고 비 오는 날 사라진 아이. 퍼즐이었어요.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 집에 집요하게 찾아왔습니다. 빚을 들이밀며 압박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장태식이 나가며 던진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정리했어야 했는데.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방문 너머로 복희의 등이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보미한테 물을 떠주고 있었어요. 굽은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25년 동안 이 서랍을 지키고 있었어요. 찢긴 서류와 낡은 신발과 구겨진 메모를 매일 밤 꺼내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그 아이가 돌아올까봐, 이 골목을 기억하고 찾아올까봐. 우진의 주먹이 풀렸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그날 밤 이 골목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서류 뒤에 숨어 있는 이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아까 이 가게에 앉아있던 그 남자인지. 새벽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어요. 복희와 보미가 안쪽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미의 고른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우진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내쉬자 입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어요.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장태식이 서 있던 자리에 구두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우진은 그 자국을 한번 내려다보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졌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나야. 우진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연화시장 재개발 라인 전부 털어. 장태식 포함해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 전 채무 기록도 찾아. 숨겨진 이름까지 전부. 오늘 안에. 전화를 끊었어요. 그룹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절뚝거리는 나그네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골목을 한번 훑어보았어요. 낡은 간판들이 새벽빛에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 골목만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복희처럼. 우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복희는 평소처럼 국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파를 썰고 고춧가루를 풀고 순대를 꺼냈어요. 25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동작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장태식이 다녀간 뒤부터 멈추지 않았어요. 비 오는 날 애 잃어버렸던 집. 그 한마디가 복희의 손을 계속 흔들고 있었습니다. 팔을 써는 손이 흔들렸습니다. 칼이 도마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복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솥 뚜껑을 열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끓는 물이 손등 위로 튀었습니다. 앗!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복희는 손등을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것 같았죠. 우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갔어요. 복희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복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진은 이미 수돗물을 틀고 있었습니다. 복희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아 찬물 아래에 대었어요. 복희의 손이 우진 손 안에서 작게 느껴졌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복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남자의 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뿌리치고 쏘아붙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손등에 흐르는 물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수돗물 흐르는 소리만 가게를 채우고 있었어요. 복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대인 손보다 어제 들은 말이 더 아픈 것처럼 눈을 감았어요. 우진도 몰랐습니다. 왜 이 손을 잡고 있는지, 왜 놓지 못하는지.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쾅! 장태식이었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남자 둘이 더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컸어요. 팔짱을 끼고 가게 안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시간 다 됐어, 복희 씨. 장태식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구두가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사인할 거야, 안 할 거야. 복희가 수돗물 앞에서 몸을 돌렸어요. 대인 손을 감싼 채 장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장태식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다가가더니 손을 뻗었어요. 복희의 앞치마를 잡아 끌려는 동작이었습니다. 복희의 몸이 뒤로 움찔했어요. 보미가 안쪽에서 할머니하고 외쳤습니다. 그 손이 닿기 전에 우진의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장태식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에 힘이 실렸어요. 장태식의 손목 위로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장태식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손목에 들어오는 힘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가게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뒤에 서 있던 남자 둘이 한 발짝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눈빛을 보고 멈췄어요. 이건 허름한 차림의 나그네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손 치워. 우진이 짧게 말했어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장태식은 반사적으로 손을 뺐어요. 잡혀있던 손목을 문지르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너 뭐야? 장태식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어요. 우진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선 넘지 마.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조용하지 않았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장태식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복희와 보미를 등 뒤에 둔 채 장태식은 눈을 좁혔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어요. 구두 소리가 빨라져 있었죠. 이긴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복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보미가 안쪽에서 달려와 복희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괜찮아? 복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우진은 그 모습을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아까 장태식의 손목을 잡았을 때 느꼈던 감각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가게 안이 어둑했습니다. 복희와 보미가 잠든 뒤 가게에 우진 혼자 남았어요. 우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25년 전 채무 원본 계약자 확인 완료. 이름 장태식? 우진의 손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입술이 일직선으로 변했어요. 장태식? 25년 전 그날 밤, 이 골목에서 벌어진 일의 시작이 저 남자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안쪽 방에서 잠든 복희의 등이 보였습니다. 굽은 등이었어요. 그 등 뒤에서 복희가 보미를 껴안고 잠들어 있었어요. 우진의 눈이 처음으로 분노로 식었습니다. 이번에는 복희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사실 복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고 있었어요. 보미가 옆에서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복희의 손가락을 쥐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에 기대서 잠드는 게 복희의 매일 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복희의 머릿속은 차가웠어요. 어제 장태식이 던진 말도 아까 대인 손의 통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뭔가가 잠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까 본 것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였어요.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짝 내디뎠을 때 왼쪽 다리가 자연스럽게 디뎌졌어요. 절뚝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한 발짝, 두 발짝, 멀쩡한 걸음이었습니다. 힘이 실린 고든 걸음이었어요. 25년 동안 복희가 기도했던 바로 그 걸음이었습니다. 길에서 다리를 절뚝이는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으로. 그게 25년짜리 습관이었죠.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자연스러운 한 발짝, 그리고 일부러 무너뜨린 다음 발짝. 왜 멀쩡한 다리를 절뚝이는 척하는 걸까? 복희는 조용히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가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이 구석에 앉아 잠들어 있었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 옆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턱선, 귀 아래, 눈끝, 어둠 속에서도 윤곽이 보였습니다.
잠든 얼굴은 낮보다 어려 보였어요. 경계가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차갑게 굴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죠. 심장이 울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 오는 골목에서 떨고 있던 아이. 작은 얼굴, 겁에 질린 눈, 까지 말하고 입을 달싹이던 입술. 그 아이가 자라면 이런 얼굴이 될까? 복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이불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어요. 보미를 깨우면 안 됐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그 순간 25년 전의 밤이 밀려왔어요.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잠긴 문을 부수듯 기억이 쏟아졌어요. 25년 동안 매일 밤 서랍 앞에서 꺼내보던 기억. 하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돌아온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장태식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셋이었습니다. 문을 발로 찼어요. 가게 앞 좌판이 넘어지며 그릇이 깨졌습니다. 애까지 끌려가고 싶지 않으면 빨리 정리해.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장태식의 눈이 안쪽 방을 향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 방이었죠. 복희는 아이를 안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비가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골목 안쪽 좁은 틈새에 아이를 내려놓았어요. 비에 젖은 바닥이 차가웠어요. 아이의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 움직이지 마. 엄마 금방 올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아이가 더 무서워하니까. 아이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작은 손이 복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가지마. 세 글자였어요. 그 세 글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야 했어요. 저 사람들이 아이한테 오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복희는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풀었어요. 작은 손가락이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마지막까지 놓이지 않았어요. 그 손가락을 떼어내는 게 평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죠.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맞고 돌아오면 된다고. 금방이라고. 돌아오면 아이를 안고 뒷골목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복희는 이를 악물고 골목을 뛰어나갔어요. 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이 멈추려 했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이는 없었습니다. 골목 구석, 아이를 내려놓았던 자리, 비에 젖은 골판지만 남아 있었어요.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왼쪽 신발이었어요. 복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목이 쉴 때까지 불렀습니다. 골목 끝까지 뛰어가 봤어요.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비 오는 밤 속으로 완전히. 복희는 그날 밤 새벽까지 골목을 헤맸어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뛰었습니다. 이웃 가게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아이의 왼쪽 신발을 가슴에 안은 채 비가 그쳐도 복희는 골목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복희는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돌아올까봐, 이 골목을 기억하고 찾아올까봐, 순대국밥 냄새를 맡고 걸음을 멈출까봐. 25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켰어요. 재개발 얘기가 나와도 버텼습니다. 장태식이 와서 압박해도 버텼어요. 이 자리를 비우면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찾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20년이 흘러갔은 골목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봄이었어요. 3살쯤 되어 보였어요. 얇은 옷을 입고 골목 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골목이었어요.
복희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5년 전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복희는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 대신 이 아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죄책감이었어요. 평생을 짊어진 죄책감이었죠. 복희는 보미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잠든 아이의 작은 손가락. 25년 전 마지막까지 놓이지 않던 새끼손가락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진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절뚝이는 다리. 멀쩡했다가 다시 절뚝이던 걸음. 낯설지 않은 얼굴. 가슴 안에서 뭔가가 터지려 했습니다. 25년 동안 눌러왔던 것이었어요. 매일 밤 서랍 앞에서 삼켰던 것. 보미 앞에서 감췄던 것. 국솥 앞에서 버텨왔던 것. 그게 지금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복희의 입술이 떨리며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내가 놓쳤어. 보미가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복희는 입을 막고 소리를 삼켰어요. 하지만 눈에서 흘러내리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베개 위로 소리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만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복희의 눈이 다시 우진의 다리로 향했어요. 복희의 입술이 다시 떨렸어요. 이번엔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복희의 울음이 멈춘 뒤에도 우진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진의 눈에서 뭔가가 흘렀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삼켰어요. 하지만 턱 아래로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올린 증오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래성이 파도에 씻기듯 한쪽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해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25년이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여자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버린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절뚝이를 연기해서 시험하려 했습니다. 차갑게 굴어서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려 했어요. 그래야 복수할 이유가 생기니까. 그래야 이 분노가 정당해지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본색은 처음부터 보이고 있었죠. 손을 뿌리쳐도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뛰어나와 다리를 먼저 보았어요. 사탕을 거부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인 손보다 어제 들은 말이 더 아픈 것처럼 눈을 감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서랍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다리 아픈 아이가 괜찮을까 걱정하면서 그때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애까지 끌려가고 싶지 않으면 빨리 정리해. 그 목소리, 장태식이었습니다. 복희의 회상 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어제 가게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정확하게 겹쳐졌어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5년 전에 빚을 들이밀며 가게를 뒤흔든 사람, 복희가 아이를 숨기게 만든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골목을 노리고 있는 사람, 전부 장태식이었어요. 우진의 눈이 어둠 속에서 떠졌습니다. 분노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기 직전이었어요. 우진은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어요. 새벽에 전화가 오면 급한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화시장 재개발 자금 흐름 전부 끊어.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상대가 뭔가 물으려 했습니다. 우진이 먼저 말했어요. 장태식? 숨 쉴 구멍 하나도 남기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죠.
아침이 밝았어요. 우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복희가 국솥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앞치마, 같은 구분 등. 우진은 약통을 가져왔습니다. 손 보여주세요. 복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걸 감추려 했지만 감춰지지 않았어요. 우진은 복희의 대인 손에 약을 발랐습니다. 어제처럼 조심스럽게 거즈를 반듯하게 붙였어요. 모서리까지 꼼꼼히 눌렀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복희는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날 오후였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자금이 막혔다는 얘기였어요. 공사가 멈춰 섰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 다 된 얘기라고 큰 소리치던 장태식 쪽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시장 입구에 서 있던 공사 안내판이 슬그머니 치워졌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막은 거래? 위에서 누가 손 뗀 거 아니야? 아무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바뀌었다는 건 전부 느끼고 있었죠. 장태식은 그걸 알아챘습니다. 사무실에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어제까지 연결되던 사람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지금 통화가 어렵습니다라는 기계음만 흘러나왔어요. 장태식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시장이 보였어요. 어제까지 자기 것이었던 골목이 오늘은 남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태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불안이 공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 주변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자기 세상이었던 이 동네가 하루 만에 낯선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태식은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압류 통보가 날아왔어요. 채권 회수 압박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된 일이었어요.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보였지만 누군가 오래전부터 조용히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악수하던 사람들이 전부 등을 돌렸어요. 전화기를 던질 뻔했습니다. 25년 동안 이 골목을 쥐고 흔들던 손이 지금은 전화기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장태식은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연화시장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구두는 더러워져 있었어요. 넥타이가 풀려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눈이었어요. 이틀 전까지 이 골목을 지배하던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복희의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쾅! 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복희 씨, 이거 내가 한 거야? 뒤에 누가 있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25년 동안 이 골목을 쥐고 흔들던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겁먹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장태식의 발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허름한 점퍼를 입은 남자.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절뚝이지 않았어요. 두 다리로 곧게 서 있었습니다. 등이 펴져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건 골목에 떠도는 나그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을 거느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도 끝낼 수도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우진이 처음으로 자기 걸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절뚝이지 않는 걸음으로 우진이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어요. 바닥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우진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장태식의 구두 끝에서 멈췄어요. 이제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보죠.
우진이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장태식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한 발짝, 두 발짝. 구두 뒷굽이 바닥에 걸렸습니다. 다리가 풀리듯 무릎이 꺾였어요. 장태식은 가게 바닥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양복 바지에 국물 자국이 묻었어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골목을 쥐고 흔들던 남자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이 가게 문을 발로 차고 복희를 압박하고 서리를 밀어붙이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못한 채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뭔가를 꺼냈어요. 신발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낡은 신발 한 짝. 왼쪽이었어요. 밑창이 한쪽만 달아 있었습니다. 복희의 서랍 속에 25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그 신발이었죠. 우진은 그것을 장태식 앞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다른 밑창이 바닥에 닿으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25년의 무게가 실린 소리였습니다. 장태식의 시선이 신발에 꽂혔어요.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작고 낡은 신발. 한쪽만 다른 밑창. 25년 전 비 오는 골목에서 떨어져 있던 것. 장태식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 어디서 왔는지.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 안 나. 낮게 깔린 목소리였어요. 조용했지만 그 안에 25년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비 오는 골목과 울던 아이의 밤이 그 목소리 위로 겹쳐졌어요. 빚 갚으라고 문 차고 들어오던 거, 끌려가기 싫으면 정리하라던 거. 우진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어요. 그 비 오던 밤, 기억 안 나? 장태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신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어요. 그때 그 애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게 안 공기가 멎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뒤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국자가 바닥에 떨어진 소리였습니다. 쇠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복희가 서 있었습니다. 국솥 앞에 서 있던 그대로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미끄러져 떨어진 거였어요. 복희는 죽지 못했습니다. 죽을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져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복희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바닥의 신발에서 우진의 다리로, 멀쩡한 다리, 절뚝이지 않는 다리, 허리로, 가슴으로, 그리고 얼굴로. 25년 전 골목에 숨겨두었던 아이. 다리가 불편했던 5살짜리. 가지마라고 소매를 잡았던 아이. 그 아이가 자라면 이런 얼굴이 될까. 어젯밤 떠올렸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복희의 무릎이 꺾였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희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밤 서랍 앞에서 불렀던 이름. 소리 없이 삼켜왔던 이름. 그 이름이 지금 이 남자 앞에서 끝내 터져 나왔어요. 우진아. 3글자였습니다. 그 3글자에 25년이 담겨 있었어요. 복희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한마디가 더 새어나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가게 안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진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25년 동안 버텨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복수도 분노도 확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절뚝이를 연기하고 차갑게 굴고 시험하고
그 전부가 결국 이 한마디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자기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숨이 짧게 끊어졌어요.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눈 안쪽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치 감정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죠. 그 사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장태식이 기어오듯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꿇어본 적 없는 무릎이었어요. 나는 그때 그냥 빚 때문에 살기 위해 매달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가 달달 떨리고 있었어요. 우진은 단 한 번도 그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복희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장태식은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내려다볼 가치도 없었죠. 25년 전에 끝났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빨간 불빛이 가게 유리에 반사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장태식은 끌려가듯 일어섰습니다. 이미 모든 자금과 권력을 잃은 남자였어요. 25년 전 빚을 들이밀며 한 가족을 무너뜨린 남자. 비 오는 밤 아이를 잃게 만든 남자. 그 남자가 이 골목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다시 조용해졌어요. 가게 안에 우진과 복희, 그리고 안쪽 방에서 잠들어 있는 보미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장태식이 앉아있던 자리에 구두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서류 봉투가 구겨진 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종이었어요. 복희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우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얼굴을, 살아있는 얼굴을, 멀쩡한 다리로 서 있는 아이를,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국솥 앞으로 돌아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꺼냈습니다. 국을 떠담았어요. 순대를 얹었습니다. 팔을 올렸어요. 25년 동안 매일 해온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 그릇이 누구한테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한테 가는 거였어요.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 한 그릇을 우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눈물이 그릇 위로 떨어졌어요. 복희는 닦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말없이 그걸 받았어요. 두 손으로 그릇을 감쌌습니다. 뜨거웠어요. 손바닥이 데일 것 같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이 온기가 어디서 오는 건지 알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매일 이 국솥 앞에 서서 돌아올 아이를 위해 끓여온 국이었습니다. 25년을 돌아 처음으로 완성된 한 그릇이었어요. 뜨거운 김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우진의 눈에서 뭔가가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국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복희도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두 사람 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안쪽 방에서 보미가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할머니? 잠이 덜 깬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울고 있는 걸 보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보미는 아무 말 없이 복희 옆에 와 앉았습니다. 복희의 팔을 잡고 우진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리고 작은 손으로 우진의 소매도 잡았습니다. 가게 안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국밥 위에 김을 타고 천천히 퍼졌습니다. 복희의 주름진 손등 위로, 우진의 손 위로, 보미의 작은 손가락 위로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의 손을 하나씩 감싸 안았어요.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희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믿었던 선택이 평생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지키며 매일 국솥 앞에 서서 돌아올지 모르는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25년을 돌아 한 번도 식지 않았던 온기가
오늘에서야 닿았습니다. 늦었어도 닿는 마음이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빛 인생 사연이었습니다.